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꼭 주변에서 최소 한 명 정도는 돈을 되게 잘 모으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보게 되죠. 저도 살짝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였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 친정 이야기부터 해야 될 듯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사이가 썩 좋지 못하였습니다. 계기는 친정 엄마가 친가와 관계가 확 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시댁과 척을 지시게 된 것이었죠. 한 번에 확 잘못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크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인 끝에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당신의 시댁이 무례하고 무식하고 막말하고 며느리 보기를 먹같이 보는 그 자태를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하기 이르셨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가 엄마를 두둔하셨어요.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이해를 해.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아버지는 약간 중립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아버지이셨어요. 그 팔은 당신의 집안 쪽으로 굽었고요. 그 변화에 엄마는 배신감을 느끼셨고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좀 있었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그럴 말씀으로 엄마를 향해 뱉기도 하셨고요. 이래서 사람은 그 가정 환경을 봐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겪어봤어?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지지고 보고 이러는 재미와 정, 그 맛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셨고 엄마의 얼굴을 모욕감으로 물들었죠. 그건 명백한 비하였습니다. 저의 외가, 그러니까 엄마의 친정 집안은 많이 다사다난한 집안이었거든요. 소위 아들 타령이라는 것을 심하게 하던 집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기 싫이 첩까지 두었던 집안이었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첩을 맞이하셨던 것은 외할머니께서 내리 딸만 셋 낳으시고 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외할아버지께서는 첩을 들이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의 일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때의 일이라는 대목이 놀랍고 씁쓸하네요. 첩이 들어오자 외할머니께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셨고요. 그 속이 도저히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외할머니의 끝낸 심정도 모르고서 첩은 금세 임신을 하였다고 해요. 모두가 그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기대 만발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일 것을 의심하지 않았건만 태어난 생명은 딸이었죠. 외가 집안의 넷째, 첩이 낳은 자식도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자를 내놨으면 아들이라도 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이야? 태어난 생명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외할머니의 눈이 무섭게 돌아갔습니다. 분노와 후련함이 공존하고 있던 그런 외할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저희 엄마가 똑똑하게 목격하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그 후로 아주 기세가 등등해져서 첩을 미친 듯이 타박하셨다고 합니다. 그 첩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겠나요. 몸에 밤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첩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었죠. 아주 작정을 하고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아기는 어쨌냐고요? 두고 갔어요. 첩은 새인새인 새 출발을 향해서 혼자 떠났거든요. 아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지 않아요. 집안은 금세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사이의 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죠. 내가 저것을 데리고 살고 키워야 한다고? 앞으로 내가? 그 첫나발을 들이는 것도 나는 애초에 찬성을 한 적도 없었고 동의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내뱉은 적 없었어. 그랬거늘. 저 밭에서 난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니.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야.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고 그야말로 화병에 걸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첩의 자식, 그것도 홀라당 동원망을 가버려서 영영 사라진 첩의 자식을 당신의 자식으로 키워야 한다니 생불이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을 당신은 하기 싫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아들이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딸인데 왜 거둬야 하냐며 외할머니께서는 일을 가셨으나 결국은
첩이 낳고 간 자식을 품으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그 밑으로 자식 셋은 다른 배에서 난 막내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 어린 막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 스스로에게 죄가 없건만 무척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고 모두에게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너희들은 왜 줄줄이 죄다 딸년으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 너희들도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면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그랬어야지 이 답답한 것들아. 악에 버친 채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셋 딸 자식들에게 그런 원망을 자주 쏟아내셨어요. 자식들은 딸로 태어난 것이 죄송스러워져서 점점 의기소침해졌죠. 하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이 집안의 넷째 막내에게는 자랄수록 그 어떤 원망도 쏟지 않으셨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셨거든요. 첩이 낳고 간 자식이 머리가 커져서 성장할수록 상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각오이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외할아버지께서는 모른 척 구셨어요. 당신은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는 척 행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외가 집안이 이랬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개판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당신이 나고 자란 친정 집안이 그렇다는 것에 엄마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었어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건드렸다가는 발끈하시고 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건드리셨던 거예요. 하다 이제는 내 친정을 걸고 넘어져. 내가 그 소리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네. 당신 가족들보다 당신이 제일 이상해. 엄마는 크게 분노하셨고 저는 바로 그 지점부터가 부모님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냉전 상태로 접어들고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사람의 영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에게는 당신의 집안 문제였는데 아버지가 그걸 건드리며 비하하셨으니 그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절대 양보를 안 하셨고 물러서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더 관계는 꼬여만 갔는데요. 그 피해를 자식인 제가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어요. 부부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두 분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자야 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자식 교육이라는 문제에서라도 완벽해야 한다고 여기셨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식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를 엄격하게 대하셨었죠. 단순한 식사 예절 문제도 학업 문제도 전부 다 걸고 넘어지면서 사사건건 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암만 해도 두 분이 망가지는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를 저에게 발휘하시며 저에게 당신들의 화풀이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우울하고 속상했죠. 특히나 제가 학생이었으니 학업 문제로 두 분 다 잔소리를 장난 아니게 하셨습니다. 자주 혼났어요. 별거 아닌 걸로도 꼬투리 잡히고 잔소리 듣고 이런 게 매일 같은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너무 힘들기도 했었네요. 왜 두 분의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린 것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지?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서 풀기 싫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모릅니다. 덕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좋은 대학에 가기는 하였네요.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한 부모님께 감히 대들 수가 없어서 매일 숨막히는 학창시절을 보낸 대가로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건가? 부모님도 혹시 관계의 개선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20살을 맞이하던 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순간도 겪었는데요. 두 분이 여태 이혼을 미룰 만큼 미뤄오며 버틴 것이 다 저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참고 사느라 지치고 힘들었다나 그런 소리들을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러웠던지 모릅니다. 이런 제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했겠나요.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 대학 졸업을 하기 전에 뜬금없는 기회가 생겨서 해외로 가게 됐더랬죠. 고작 한 학기 기간뿐이었기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떠드는 세상살이들 하도 봐서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내보니까
스스로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제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었죠. 소심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우선으로 살피고 남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봐 일단 몸부터 사리고 보는 그런 습관부터가 옅어지게 되었어요. 내 성격이라서 매사에 속으로 참기만 하고 별거 아닌 것에도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지난 날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게 느껴졌던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제발 좀 다르게 살아보자는 힘찬 다짐을 하게 됐었고요. 이런 변화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이전과 다르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취업 준비 모임에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맥도 생겼었죠. 조언과 요령을 익혀서 취업 면접 때마다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그 결과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취업을 했던 셈이었고요. 달라지기로 굳은 각오를 다졌던 만큼 꽤 활발한 자세로 사회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슬펐던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오래 노출되어 있던 가정환경, 그런 것들의 영향이 너무 짙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제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애정결핍 같은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제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과 애정,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못 받고 대신에 맨날 눈치나 보고 집에서도 자불안석에 어떻게든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었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나 자식인 제가 잘해야 두 분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헛된 희망 등등.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 후유증을 남긴 뒤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안에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고무함 같은 것들이 저의 애정결핍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답을 알려준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분을 달래려고 돈을 모으는 보람을 열심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차곡차곡 제가 쌓은 만큼 정직하게 쌓이는 금액이라는 것은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 노력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커져가는 액수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제 깊숙한 내면의 공허를 저는 그런 식으로 남아 채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지냈던 이유이자 정말이었네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더 의욕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나는 통 크게 1억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자. 그리고 저는 1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갔습니다. 정확히 목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자잘한 것들이 제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아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모았던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1억을 기어이 채웠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죠. 제가 인생에서 뭔가 제대로 해냈다는 기분이 드니까 얼마나 큰 고향감이 들었던지 몰라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1억을 모으기 달성 초일기에 들어갔었던 어느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법 쾌활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왔던 남자였는데요. 저는 바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우리고 주기만 해야 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생에서 이런 입장에 놓이는 건 이제 너무 지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꾸는 행동들 앞에서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어요. 사랑받는 그 기분. 바로 그것에 취할 대로 취했던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결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자기 가정 안에서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안 그런 것처럼 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댁 이야기가 나올 차례군요. 시댁에서 남편이 막내입니다. 위로는 첫째인 누나, 둘째인 형을 두었고요. 그리고 둘 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말을 해보자면 솔직히 둘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보다 7살이 많은 시댁의 첫째, 제 시누이는 이혼하고서 초등학생 아이로 혼자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주장으로는 이상한 놈하고 잘못 결혼하는 바람에 장렬하게 결혼 생활이 실패해서 이혼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한테 아이를 절대 맡길 수 없어서 엄마인 자기가 당연히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혼한 뒤 시누이는 분노하였고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서 신우이의 전 남편인 아이 아빠가 멀쩡히 새 출발을 했거든요. 새 출발을 꽤 잘해서 아주 그럴싸한 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신우이가 눈이 뒤집혀졌던 거예요. 내 해가 이거 완전히 새된 거야.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철저하게 속은 거였지. 매끄럽게 이혼하고 애까지 떠넘기려고 그놈이 아주 작정을 했던 건데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 어떡해요. 이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신우이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만취한 사람처럼 눈이 돌아서 주절주절거리는 행동을 참으로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한탄할 게 너무 넘치도록 많아서라는 게 신우이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돈 이유였고요. 신우이는 정말 이상하게도 나쁘게까지 한 놈한테 잘못 걸리고 속아서 이혼당하고 혼자 아이를 떠맡게 된 불쌍한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 머리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리냐고요? 신우이는 자기 불행을 시부모님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옛날에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래요. 아주 못돼 처먹게 굴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다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망한 거라고요. 신우이가 악다구니를 쓰며 주장하기를 시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각종 차별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영향으로 인생이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미움받은 팔자라서 결혼까지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였죠. 신우이가 되게 나이 많은 여자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되게 옛날분도 아니신데 딸이라고 미워하며 차별하고 구박하고 뭐 그러셨다는 이야기가 왠지 먼 일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얼떨떨했었네요. 하지만 가만 보면 제 외가 집안도 구시대적으로 군 것으로는 한가닥하니까요.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댁에서 일어났다던 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도 완전히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신우이의 맹렬한 주장을 시부모님께서는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으셨지만요. 중요한 것은 신우이의 그런 행태에 시부모님께서 아주 학을 떼시며 질릴 대로 질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거사 제발 그만 좀 해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옛날에 어쨌고 아이고 그게 지금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도대체 지금에 와서 뭘 부모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너 어디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결혼도 네 선택, 애를 낳은 것도 키운 것도 네가 양육권 가져온 것도 이혼도장 찍은 것도 전부 네 선택이었어. 그러니까 너 제발 부모 탓하는 것 좀 그만둬.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너는 정신머리가 썩었니?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나약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 시어머니께서 아주 진절머리를 치셨죠. 차라리 울고 싶다는 심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했었죠. 아, 이 갈등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어쩌면 아주 오래 이어지거나 평생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라는 선례를 봤었으니까요. 어떤 갈등은 봉합이라는 선택지를 모르고서 계속된다는 법을 저는 부모님의 경우를 보면서 깨우친 사람이었죠.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갈등의 깊이만 더해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솔직히 부부라는 법적 관계로 엮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고 그 사이에 친자식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시부모님 신우이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게다가 신우이가 낳은 시부모님의 손주도 있었고요. 그러니 끊어낸다는 선택지를 고르기는 어려우니 갈등만 계속 깊어질 전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무리 그러셔도 신우이의 눈빛은 형용하기만 했어요. 자기가 집안에서 받아온 고통을 자기 아이한테는 절대 안 물려줄 거라나 뭐라나 그런 큰 소리를 습관적으로 쳤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최고로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오만 과보의 오반은 다 떨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또 생각을 했었죠. 아이한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이 엄마인 신우이 같다고요. 물론 이런 느낌발을 입 밖으로 꺼내는 대담한 짓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집안에 들어온 인물인 주제에 무거운 갈등에 끼어드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생각은 없었죠. 아무튼 남편의 누나는 이런 인물이었고요. 남편의 형이라는 인물은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남편의 형수대는 제 손이 동서는 인상부터가 깐깐하고 정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 입만 쉬지 않고 놀려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긴 시속도 비슷하니까 둘이 잘 통해서 결국 부창부수였겠죠.
그러니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난 거겠지만요. 세속 부부가 뭘 한답시고서 이유를 대고 시댁에서 돈을 뜯어갔었고요. 그 돈을 날렸습니다. 3,500만 원 정도였나? 그랬다는 것 같네요. 아이에게 그 건으로만 그 액수였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 따지면 시댁에서 돈 뜯어간 게 5천만 원가량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빌린다 하면서 받아간 돈이었으면서 그 후로 시속 부부가 아무 말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서 씻어버린 게 대단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어디 남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신 것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 부부가 뭘 할 게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내주셨다가 그리 된 것이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울분에 찬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여기서 보이는데 세숙이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장남이 돈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시부모님의 마음이 약해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가 돈 들어 할 때 있다고 3개월 안에 갚을 테니 돈 달라고 그랬다면 시부모님께서 우는 소리 하시며 그 돈 안 내어주셨을 거라는 게 남편의 추측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시숙 부부는 돈 날려먹고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안 갚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갚을 뿐이라는 주장을 이따금씩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거기서 안 그치고 기회를 엿봤다가 심심치 않게 돈 타령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댁이 경기도인데 시골이거든요. 시골 동네예요. 당연히 시골집이 있죠. 시골인 만큼 작지만 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시숙 부부가 그렇게나 노렸습니다. 아니, 이제 100세 시대이니 뭐니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지병 없으시면 한 점도 사실 텐데 뭔 벌써 집을 노린다는 티를 팍팍 내시지? 어머나,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정말 두 분 다 엄청나시네. 저런 철면 피도 있구나. 무서우신 분들이야. 제 고개가 저절로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누나, 형 모두 정말 이제 골 때리는 것 같다는 감상이었네요. 이 집도 정말 만만치 않게 특이한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하고 시숙은 서로 3살 차이인데 시숙의 빠른 생일입니다. 학년상으로는 둘이 2살 차이죠. 그러니 남편만 나이 터울이 큰 막내 동생인 셈이었습니다. 딱 봐도 신우이와 시숙 둘 다 평범한가는 거리가 먼데 막내인 남편이 얼마나 그 집에서 쭈글거리며 한껏 놀려 있었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럼 막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자 바로 저에 대한 호구조사가 들어오더군요. 신우이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으로 저를 훑어봤던 게 안 잊혀지네요. 제 직장부터 물어보더니 저보고 돈 좀 벌겠다면서 입맛을 다졌습니다. 얼마나 버냐, 얼마나 모았냐, 집안 재산이 어떻게 되냐, 사는 동네 어디냐, 양치는 뭐 하시냐, 외가친가 다 뭐 하면서 사는 집안들이냐 등등 아주 세속적인 것만 잔뜩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나서는 걸 왜 또 저러냐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절대 말릴 생각은 없으며 제 입에서 어떤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에 관심이 지대하였던 시숙 부부가 기대에 차 있었고요. 와, 그때 제가 시댁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모르던 시점이었는데도 약간 식은땀이 흐를 것 같더군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앞으로 고생길이 열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 예비 처가는 빚이 있다고 하였죠. 그때 저는 속으로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태어난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졸지의 빚 때문에 돈 문제에 얽혀서 친정 부모님이 끝내 이혼하신 것으로 진정의 사연이 거짓 둔갑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혼하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자세한 내막은 다른 이들이 알 게 뭔가요. 그러니 포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 네, 맞아요. 부끄럽지만 사실은 제가요. 집에 돈 문제도 있고 돈이 없네요. 남편과 시선 교환을 은밀하게 하고 나서 제가 눈치껏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농담 안 하고 진짜 동시에 신우이 시숙 부부 셋이서 셋 하는 기색으로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실망했다는 표시였죠. 남편을 향해서 눈치 없이 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며 은근히 타박을 남기기도 하였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집에 빚이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문제 전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저만의 재산도 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함부로 밝히면 안 되겠다는 걸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남편하고 둘이 잘 맞으니까 결혼을 했던 건데요.
제 남편이라는 남자가 원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이나 벌어다 주고 살면 미래가 없는 거야. 남의 돈 버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무슨 보장이 있어. 게다가 남만 배불려주는 짓이지. 결국 사람은 자기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터 괜찮은 기업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남의 돈을 불려주는 구조에서 자신의 몫이 떨어지는 원리였으니까요. 가끔은 저도 일을 하면서 속으로 실적 나올 때마다 이게 내 돈이었으면 쳇바퀴처럼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이제는 너무 벅차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죠. 원래 더 일찍 자기 사업을 하려고 있었던 남편은 이런저런 사정이 안 맞아서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2번 어그러졌었죠. 그런 이유로 시작하지 못했던 사업을 남편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펼쳐보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더 미루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시작을 해야 뭔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부부는 공동체였으니 당연히 저의 허락과 동의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기도 했으나 제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좀 주었으면 해서 그걸 받고자 남편은 그렇게나 열심히 했던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는데 그럼 결혼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의 지출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점에 남편이 저한테 웬 돈을 요구했냐고요? 저한테는 그게 따로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악착같이 목표를 정하고서 달린 끝에 모았던 1억 말입니다. 그건 제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무척이나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제 치기 어린 시절 그 청춘의 소중한 결과물이기도 했고요. 결혼하면서 대출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었고 또한 친정 부모님이 각자 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셨었죠. 제가 어떤 집안의 누구랑 결혼하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얼마나 결혼에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모님은 저에게 별로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 정도의 관심도 없으신 듯 했어요. 당신 두 분의 각자 인생, 새 출발을 즐겁게 하시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을 뿐이죠. 대신 그 무정함이 스스로 멋쩍기는 하셨던 것인지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태쓰라면서 이때를 위해 돈을 주려고 생각은 해놨다고 그러시면서 두 분 다 저에게 지원을 좀 해주셨었네요. 큰 돈들은 아니었고요. 요긴하게 쓸만한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저는 소중한 1억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간직한 상태였는데요. 남편이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이리저리 구상을 해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는 손실을 겪지 않고 수익을 금세 낼 자신이 있으며 그 수익이 어느 시점에 커질지는 자기도 해보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자를 절대 안 낼 거라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엄청 큰가 보구나. 저는 남편이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시댁의 가정 환경을 봤을 때 남편이 상당히 기가 억눌려 자라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많은 생각을 해왔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태 억눌려 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범상치 않은 가정 환경을 겪어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면서 결국 저의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 피 같은 돈을 내어주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보다 더 평탄하고 이상적인 가정 환경을 겪어온 사람이었다면 애써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특히 결혼 초기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상징적인 그 금액을 남편에게 내어주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뜻을 펼쳐보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를 너무 바랐으며 솔직히 다 빌려줄까 싶어서 혼자 속으로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남편의 모습이 무척이나 후련하고 개운하고 또 신이나 보여서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이제 저와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니 티 같은 돈을 비록 빌려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심경이 복잡하기도 했으나 그런 것까진 말끔하게 떨쳐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몸처럼 살아보자는 각오가 새롭게 다져지더군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그런 것 따위는 없었던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저는 남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이좋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제 도움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던 남편은 초기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막상 사업이 자기 현실로 닥치자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불안한지 잠도 잘 못 이루는 모습이었고요. 한숨을 쉬면서 몸을 뒤척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도 생각이 많아졌죠. 그래서 하루는 불이 나게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을 위한 보양식 한 상을 거나하게 차렸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줬었죠.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으니까 당장에 무슨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할 거 없어. 알았지? 정말 감동이다. 내가 요새 계속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생각은 너무 많이 들고 자꾸만 불안해서 심장도 뛰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당신이 제대로 위로를 해주니까 몸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야. 당신 정말로 고마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한 가지를 뽑는다면 주저없이 당신하고 결혼한 일이야. 나는 내 자신이 정말 가족복을 못하고 난 놈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 그런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당신이라는 너무 의지가 되고 고맙고 편안한 가족이 생겼잖아. 그때 남편이 보여준 반응에 저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겪었던 환경이 그랬기 때문인지 저는 누군가 저에게 보여주는 애정을 아주 중요시 받아들였죠. 남편하고 연애하던 시절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해주었던 남자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것이었고요. 비록 제가 큰돈도 내어주었고 저도 맨날 일 다니는 바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쓴 거였잖아요. 그렇게 애를 쓴 걸 남편이 잘 알아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의 심정과 제가 동일했죠. 가족복을 잘 타고난 사람들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가족복을 타고났다고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었으니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누군가와 함께 사는 집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 후에 이제야 인생이 뭔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제대로 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제 내면의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던 결핍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 저에게는 이제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시작한 사업은 제법 괜찮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시댁에서 고지곳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워낙 친정 부모님과 애틋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초반에는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시누이 시숙족이라면 모를까 제가 시부모님과 굳이 선을 그어가며 지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하고만 잘 지낸다는 게 이론적으로만 당연해 보였고 쉬워 보였지 실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자식들이 딸려왔거든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제가 직접 구매해다가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틀 뒤에 시누이로부터 취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올케 이게 뭐야.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25만 원짜리라는데. 못해도 최소한 20만 원은 줘야 구매를 하겠던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씩 사드렸을까? 돈이 어디 있어서. 올케 돈 좀 있나 봐. 그런 거야? 혹시 여윳돈 생길 일 있었어? 응. 꼬치꼬치 캐묻는 게 보통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보다도 시부모님 몰래 스리슬쩍 들었건만 시누이가 귀신같이 그걸 즉각 알아낸 것 자체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란 심정을 안고 간신히 변명거리를 만들어냈었죠. 사실 그게 어디 드물게 선물이 들어왔던 건데 좋은 거길래 너무 아까워서 이런 기회에 시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자 그래서 선물로 드리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무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물 들어온 것이 어디였냐는 둥 시누이는 질문을 또 계속 이어갔던 바람에 제가 아주 진땀을 뺐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한테 자꾸만 시조카를 왜 이렇게 안 챙기냐면서 왜 이렇게 정이 없고 기본 도리를 모르냐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은근히 압박을 해댔어요. 자기 아이한테 제가 용돈도 챙겨주고 알아서 때마다 자잘한 선물도 해주고 이래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오는 소리를 신우이가 입에 달고 살았고요. 학원 비용이 특히 엄청나다나 뭐라나 그러는데 저는 신우이의 그 형편의 그 학원들을 굳이 다 보내야 하는 게 너무 황당해 보였습니다. 신우이의 아이가 입는 것들 보면 다 메이커였죠. 보세는 취급도 안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네요. 그래놓고서 맨날 돈 타령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카드 돌려막기가 일상이었고요. 이혼할 때 완전히 손해를 봐서 양육비도 다달이 조금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건만 대체 무슨 돈과 배짱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그렇게나 호세를 부리는 것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은 카드 돌려받기였던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맨날 돈돈거리는 것이고 악에 맞춰서 시부모님 탓만 하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 그리고 신우이 만만치 않게 대단한 여자분이 시댁에 또 있었죠. 제 손이 동서요. 알면 알수록 이쪽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주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쩌다 저를 봤다 하면 무조건 저를 꽉 붙잡고서 돈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기똥찬 정보를 알고 있는데 믿고서 어디에 투자에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 다단계 이야기, 중도 이야기. 듣다 보면 저절로 진이 빠졌어요.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결국 나한테 돈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놀라웠고요. 저한테 자꾸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서 평범한 안부 인사인 척을 하시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를 하려는 밑밥을 자꾸만 까시는 손이동서. 제 형님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친정에 돈 때문에 한숨 나오는 일이 있다고 시댁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그나마 망정이었죠. 남편의 사업이 점차 잘 되고 있다는 걸 시댁에서 몰랐었기에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물어뜯기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시부모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결국 당신 자식들을 절대 못 내치셨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남편을 낙담과 실망을 반복해온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전에 남편이 처음 취직하고 나서 월급이 나왔을 때 시부모님께 기념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시조카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더 어렸던 신우이의 애한테 말입니다. 그러니 정확히는 신우이의 주머니로 쏙 들어갔다고 봐야죠. 남편이 그런 것에 대해 따지거나 하면 시부모님께서 한숨 가득 우는 소리를 하시면서 당신들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매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끝없는 한탄을 이어가셨다지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남편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꼭꼭 숨기면서 그의 성공을 자기 가족들과 절대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압도적으로 큰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네요. 저도 항상 시댁 식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돈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 이야기하는 편이었고요. 안 그러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집구석이 바로 시댁이었으니까요. 총극이 따로 없었으나 인생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장점을 10분 살려서 그렇게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 생겼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들어본 소리인데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걸 상대 배우자가 절대 모를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눈치를 챌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소리라면 저는 둘도 없는 미련한 사람이었던 건가 봅니다. 남편하고 앞으로 둘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면 좋을지, 경제적인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이런 즐거운 걱정과 고민이나 하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하루는 숙연한 낯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자가 생겼어. 솔직히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즉시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났고 저는 그걸 여태 몰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걸 굳이 남편이 밝혀왔다는 건 뭐겠나요? 여자? 무슨 여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야. 당신 아내는 나인데 나를 앞에 두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그렇게 됐다. 가슴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눈물이 차올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잡아 흔들고 너 죽고 나 죽자며 그러고 싶었으나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이 추해질 것 같아서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고자 그것만은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흐르려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자리를 잡고 그곳에 집까지 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집을 지어버린 그 여자와 한 집에 함께 살고 싶어졌기에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거라고 하였어요. 시기를 보니까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4개월여가 지났던 때였더군요. 남편의 주장으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알고 지내다 보니까 감정이 점차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 개소리를 믿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그러면 지금 이혼이라는 거네? 맞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놈하고 더 사는 거. 그거 당신한테도 안 된 일이잖아. 당신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정리하고 당신도 깔끔하게 새 출발을 해. 상황 한번 더럽게 만들어 놓은 당신의 입에서 어떻게 깔끔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당신은 양심 하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몰랐으니까 피 같은 내 돈, 내 인생에서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그 돈도 사업하라고 내줬었던 거겠지. 내 돈 받아서 사업해놓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치니? 미안하다는 건 진심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 당신도 이제 알잖아. 겪어봐서. 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나도 진짜 결핍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가 채워주었어. 당신도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내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더라. 아마 당신도 가정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나의 빈 부분을 채워줄 능력이 없던 모양이야. 은근하게 제 탓으로 돌리고 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차라리 다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재수없게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 알게 돼서 미련이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 맞다나 저도 결핍이 가득한 사람인데 이런 남자 곁에서 제 인생을 더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핍 위에 또 다른 결핍을 쌓고 싶진 않았네요. 남편은 제가 빌려준 돈을 당장 갚을 테니 깔끔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이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떠는 남편의 모습이 황당했습니다. 열받은 제가 그 상간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는 이자까지 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여사는 건드리지 마. 당신이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해. 당신은 돈이나 받고 나랑 이혼만 해주면 그만이야. 주제 파악하고 선 넘지 마. 아주 세기 사랑 납셨더군요. 제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여자를 두둔하고 편을 들고 오바해서 보호하려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하루빨리 이혼이나 하는 게 낫겠다는 체념 섞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에 돈 달라고 했죠. 남편은 현금 1억을 저에게 주었고요.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서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때 동시에 한 일이 있었죠. 남편이 이자를 쳐준 금액을 보내주었고 저는 상간녀에게 그 어떤 짓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졌다는 것에 충격이 컸던 만큼 저는 배신감이 강해서 그냥 남편이랑 얼른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더 붙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던 것은 비단 이자까지 잘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륜에 불이 붙어서 저와 이혼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남편은 차마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말입니다. 남편의 사업 등록증, 사업장 사진 그런 것들을 우선 신우이에게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아주 반갑게 반기더군요. 올케, 이게 다 뭐야? 아니 이제 올케라고 부르면 안 되나? 저는 상관없는데 곧 새로운 올케가 생길 테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형님, 새로운 올케한테 형님 옷을 빼앗기실 건 아니죠? 친동생이 사업으로 버는 돈인데 그 친누나가 득을 못 보면 누가 득을 보나요? 안 그래요? 친누나 친조카가 당연히 득을 봐야 하는데 여태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올케가 작별 선물 하나는 제대로 주는 거야.
전에 우리 부모님 선물도 센스 있는 걸로 잘 드렸을 때부터 선물 고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게 느껴졌었지. 땡큐 올케. 목소리가 잔뜩 흥분돼서 떨고 있다는 걸 느낀 저는 만족하며 전화를 끊었었죠. 제정신이 아닌 신우이한테 정보를 알려줬으니 이번에는 시숙의 순서였죠. 아니 그 녀석이 여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 재수씨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네. 시숙은 당황해서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으나 본인은 대략 점잔을 떠는 척하면서 저의 손이 동서에게 모든 것을 떠들어버릴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저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아이고야, 동서의 은혜가 참 고맙네. 안 그래도 요새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 앞으로 잘 살길. 요새 힘들었는데 숨통이 트인다는 건 뭐겠어요? 주머니 사정이 아쉽던 참에 먹잇감을 제대로 물어서 기쁘다는 소리였죠. 상식과 거리가 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난감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든든한 따름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요구를 했던 그 무렵에 마침 직장에서 해외 파견 근무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는 고민 없이 제가 대신 갈 수 있으니 우선 지원을 해놓겠다고 그랬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으나 대뜸 벌인 일이었고 정말로 제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하면서 지내는 날들이 차라리 좋아서 후회는 없었네요. 해외에 나가 1년 근무를 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잘 나가고 있던 사업, 그거 진작에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달라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가족들 때문에 사업이고 재혼이고 다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에 저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답니다. 신의가 되나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뜯은 일화는 너무 유명했다고 하고요. 내 동생 꼬시고 이혼하게 만든 죗값 그거 내놔. 내 동생 이혼남으로 만들면서 설마 아무런 손해를 안 보려던 건 아니었겠지? 내 동생이 사업해서 버는 돈 그건 네 돈 아니야. 너한테는 한 푼도 못 넘겨줘. 그래서 상간녀는 오열하고 직장이 소문 쫙 퍼져서 그만두고 저인 시숙이 전 남편 사업에 숟가락 얹고 같이 좀 하자고 들러붙어서 그 사업장은 진작에 문제가 생긴 뒤였고 전 남편이 눈까지 짚고 발작했는데 그걸 보시고서 저인 시부모님 두 분은 그러길래 진작 형제들 간에 나누고 살았어야지 이러고 계시고 아주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멀리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전 남편의 근황을 들으며 저는 바로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여기며 더욱 의욕을 다졌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소녀 같으신 분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한창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살았을 때도 종종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도 말이에요. 당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많이 만났냐고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 있는 날에는 늘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아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셨던 거죠. 마침 저를 나름대로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는 걸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소녀는커녕 생각 이상으로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요새 공부는 잘 돼가고? 남편과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보고 공부 잘하고 있느냐, 성적은 잘 나오느냐와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별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리액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여자친구 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셔? 우리 엄마가 무뚝뚝하다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아마 나중에 가면 너도 아니란 거 확실히 알게 될걸?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면 제가 뭘 모르는 거라고 전혀 무뚝뚝하지 않다면서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어머님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말조차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해에 두 해 남편과 사귀는 횟수가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얼굴을 뵙는 날도 늘어갔는데 확실히 처음 몇 번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이 왔니? 예전에는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면 제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전보다 더욱 훨씬 이야깃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약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딱딱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약간 촉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로서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무뚝뚝하던 과거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확실히 자기 말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낯을 가리셨나 봐 하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직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어 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남편 이야기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이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살짝 있었어요. 정이야, 섭섭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온전한 가족이 아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탐탁지 않긴 하다. 물론 민철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알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막상 달라. 살아보면 그 사람 가정 환경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곤 꾸준히 저희 엄마와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정이랑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모아놓은 적금도 있고 또 번듯한 직장도 있어서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이랑 함께 살게 되면 정말 고생 안 시키고 살 자신 있어요. 저 믿고 한 번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아빠는 남편이 이렇게 설득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무척이나 원하는 입장이라 제 앞에서는 말을 못 하셨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집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정해지시고 살가워지신 시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딱딱한 모습이 너무 남아있어서 그런지 눈물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손에 쥐고 계시던 손수건으로 급히 눈가를 닦으시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실 줄 몰라서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다, 아니야. 오늘 참 이쁘구나. 잘 살아야 한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으로 내리에 남았는지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서도 나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나는 이야기를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너 놀란 거 알았으니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해. 하고 피곤해할 정도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장 대출을 받아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일단 1년 정도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사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을 들어가기로 했죠. 사실 저것도 워낙 시어머니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께하며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였죠. 맨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가 참 소녀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대체 어디가 소녀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의 소녀 같은 일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저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다면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좀 쉬라고 권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배려 덕분에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소와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기지개를 피고서 제대로 눈을 뜨니 오후 2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셨을 테고 저만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설렁설렁 일어나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잠옷에 프릴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중세시대 배경의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아실 겁니다. 진짜 온 천이 다 구불구불 프릴 투성인데 그걸로 곱창전골 끓여도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슴팍에는 거의 모널미만큼 큰 왕리본이 달려 있었죠. 지금껏 시어머니를 자주 봤지만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니? 근데 어머니 옷이... 이거 최근에 하나 샀는데 어때? 이쁘지?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더라. 나보고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대나 뭐래나. 아이고, 난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어때? 네가 생각해도 그러니? 네. 어머니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인사를 받고는 다시 TV를 보셨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남편도 그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그냥 익숙하게 앉아 시어머니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무척 배가 고팠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그런지 냉장고에 있던 메론을 대충 잘라먹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어머님 옷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는 물었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다고. 그때 남편이 사귈 적에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본 모습은 저런 공주 잠옷을 입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옷이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 나이대의 노인분들이 그런 애들이나 입을 법한 공주풍의 잠옷을 입는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분명 제가 남편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평범한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잠옷을 꺼내기 시작한 건지 되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 오는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잘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가슴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특히 제가 평소 옷 입는 취향은 무채색 계열의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 밋밋한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나름의 취향이니 존중해드리자.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른 공주풍의 잠옷을 사오셔서 어떠냐 가끔 물어보시면 어머니 너무 이뻐요. 짱이에요. 우와 이건 저번이랑 다르게 레이스가 더 많네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녀 감성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시댁 근처에 엄청 맛있는 케이크집이 생겼습니다. 동네로 놀러온 친구랑 몇 번 갔다가 반해가지고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맛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로 생크림 하나랑 초코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하나씩 주문해서 왔습니다. 오늘 밖에서 케이크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다들 점심을 먹은 직후였던지라 저는 바로 케이크를 꺼내서 남편의 앞에는 생크림 케이크, 어머니의 앞에는 치즈케이크, 제 앞에는 초코 케이크를 놨습니다. 사실 카페에 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여쭤보고 좋아하는 걸 사다 드릴까 잠깐 생각하긴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던 상황이었고 일단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잘라 먹으면서 도란도란 떠들고 있는데 저와 남편은 서로 말이 많은 것에 비해 어쩐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케이크가 입에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슬쩍 봐도 케이크는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평소랑 똑같은데 괜히 오해하는가 싶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남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케이크를 다 먹은 어머님이 포크를 탁 내려놓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아이고 엄마 삐졌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 상황에서 삐질 게 뭐가 있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맛의 케이크를 맛도 못 보게 하고 하나만 먹게 하는 게 서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케이크를 워낙 좋아한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신이 먹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고 내가 먹고 있는 초코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머님한테 먼저 케이크 드셔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서 삐지신 거라고. 그치.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잖아. 한 입 달라고. 설마 우리가 안 줄까 봐? 엄마는 뭐랄까? 말보단 행동으로 자주 삐짐을 표현하시는 분이야. 다음부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 솔직히 누가 제 머리를 뒤통수를 때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한 명이 한 조각씩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삐지진 않거든요.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저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남편 말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화나셨어요? 어머님. 그래, 화났다. 넌 어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고 그냥 먹을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한 줄 알아? 다른 며느리들은 이런 거 잘도 먼저 권한다던데 난 지금 치즈케이크밖에 못 먹었잖아. 초코케이크랑 생크림은 구경도 못했네. 어머님, 그럼 우리 카페 가요. 네? 제가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당연히 들었을 텐데. 그걸 말로 해야 꼭 아는 거야? 척하면 척이지. 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아무튼 난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으니 불 꺼라.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가요. 네? 제발요. 결국 그날 전 거의 케이크 사러 가자고 빌었고 시어머니 화 풀어준다고 카페에 다시 가서 초코 케이크 하나랑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씩 더 사왔습니다. 그걸 드리고 나서야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는 케이크를 드시는데 어이가 없으면 사람이 웃기도 하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어머님 입에 케이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 정도였으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 참 소녀 같으신 분이지 하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너무 잘 삐지고 속이 좁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이걸로 사람이 삐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는 그걸로 이미 속이 상해서 저한테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절 보러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마중하러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돈 만난다 했지? 잘 만나고 들어와라. 차 조심하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 하시며 절 밖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혹여나 시댁살이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절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있던 순간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별 내용도 아닌 문자들이었어요. 얘야, 내가 묵을 묻히려고 하는데 간장 어디다 뒀니? 얘야, 어머니 잘 만나고 있니? 오늘은 아들이 늦는다고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혼자 TV라도 봐야겠어. 혹시 올 때 홍시 좀 사다 줄 수 있니? 엄마도 자꾸 울리는 핸드폰이 신경 쓰이시는지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시어머니라 그러자 시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그리 하냐고 조금 황당해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참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제가 그날 늦은 밤에야 들어가게 됐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또 안 좋은 겁니다. 예, 너 내 문자에 답장이 없더라. 많이 바빴니? 네? 아, 어머님. 그게 저희 엄마랑 여기저기 쇼핑 다니면서 구경을 했거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제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일부러 못 듣게 한 건 아니고,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싫었던 거 아니냐 묻는 거다. 어머님도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제가 자기 문자에 답장 없이 엄마와 늦게까지 놀다 온 게 싫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싫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 행동인데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나 할 법한 행동이잖아요. 거기다 사실 친구도 아니고 저희 엄마인데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전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잠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이게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평소와 달리 제게 말도 걸지 않고 TV만 보시더라고요. 어른같이 싸늘한 표정으로 말이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밥 안 드세요? 밥맛이 없구나. 너나 먹어라. 어머니의 답변들은 나 화났다는 걸 무척이나 티내고 계셨고요. 결국 제가 그날 밤 시어머니를 붙잡고 해명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저 일부러 문자 확인 안 한 거 아니고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할 때도 핸드폰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특히 어제는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더더욱 핸드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오해하셨다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노래방 갈까요? 우리 오랜만에? 어머니 기분도 풀 겸요. 됐다. 아이, 어머니도 참. 한 번만요. 네, 참 바보 같지만 저 해명하고 노래방 가서 기분 전환까지 시켜드리고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웃는 얼굴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허나 저도 모르게 기운이 쏙 빠졌는지 남편이 나중에 지친 얼굴에 저를 보고서는 왜 그러냐 묻는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 미안하다며 분가할 때까지만 조금 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막상 분가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집안은 눈물바다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영영 떠나는 사람인 것처럼 아들이 군대에라도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거든요. 연락 자주 할 거지? 해야 한다. 난 니들 없으면 못 살아. 정이야, 내 딸 같은 며느라. 너도 알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의지하는지 알지? 나 버리면 안 된다. 늙은이들은 혼자 있으면 수명이 더 빨리 줄어. 차마 웃을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감수성 넘치는 모습이 솔직히 조금 귀엽기도 하고 조금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솔직히 분가하면선 이제 시어머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가하고서 괜찮아졌냐고요? 아닙니다.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 시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생신 때마다 원하는 거 사시라고 용돈을 드렸는데 그 해는 저희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분가해서 저희 둘만 살던 때라서 어쩐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드리는 게 조금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평소보다는 아주 조금 더 의미 있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원하시는 옷을 고르시면 제가 사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아휴,
너네도 돈 버느라 바쁜데 무슨 백화점까지 왔어. 라고 하시면서도 눈으로는 열심히 옷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화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옷을 고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가 외투 하나를 고르시더라고요. 평소 입으시는 잠옷 취향과는 다르게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잠옷이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네요. 하고 말하고 웃고는 바로 결제를 하고 쇼핑백을 든 뒤 어머님, 혹시 다른 옷은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 늙어서 내가 옷이 뭐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됐으니 집에 가자꾸나. 라며 저에게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이 먼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해도 그게 빈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실 건가요? 일단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빈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돌아가요 어머님. 하고는 말하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딱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꽁해 보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에 진짜 등줄기가 긴장으로 굳어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만회해보려고 어머님, 혹시 저희 다른 백화점이라도 갈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삐진 후였죠. 진짜 집까지 가는 그 20분의 시간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대꾸 하나 없어서 며느리가 뻘쭘하겠네 라고 한마디 얹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드릴게요. 제발요. 그걸 내 입으로 일일이 입 아프게 말해야 한단 말이야? 너는 내가 그런 예쁜 잠옷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런 옷 좀 보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 네? 그럼 설마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네가 가자고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자 하겠어. 먼저 권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센스 아니니? 어머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가자고 하시길래 그게 마음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눈치가 없다고 하는 거다. 됐다. 옷 선물까지 해줬는데 이런 말 하고 있으면 나만 또 나쁜 시엠이 되는 거 아니겠니? 옷 선물은 고맙게 받으마. 근데 다음부터 그냥 돈으로 줘라. 난 돈이 편하니까. 어머닌 그렇게 말하시고 혼자 화난 티를 잔뜩 내시며 가버리셨어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잠옷이 가지고 싶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싶으니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자꾸 어머님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걸 혼자서 지레짐작해서 알아낸 뒤 비위를 다 맞춰드려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일을 몇 년 이상 시시때때로 겪는데 귀여우시다고 웃어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죽 끓듯 시식대로 변하는 시어머니 반덕에 질리고만 사건인데요. 어느 날 제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선 같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좋아요. 하고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처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늙은 사람이 뭐 맨날 아픈 줄 아니? 아픈 데 없고 기분도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물음에 버럭 짜증을 내시더니 혼잣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퉁퉁거리셨어요. 분명 본인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저도 어렵게 회사 점심시간 빼어온 건데 솔직히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이런 식이라면 절 그냥 감정 쓰레기통,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딸처럼 살갑게 굴었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갑자기 업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저 너무 죄송한데 들어가 봐야 해서. 그래, 얼른 가봐라. 설명 필요 없다. 어머님, 혹시 속상하세요? 아니면 저 금방 일 처리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이, 나보고 그럼 여기서 혼자 30분을 기다리라는 거야.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나 혼자?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넌 참 속도 좋다. 내가 널 왜 불렀겠니? 설마 차 한잔하자고 불렀겠어? 할 말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일 보러 가야겠다고? 아이, 그래, 가라. 시엠이 말은 개떡으로 알아듣고 그냥 가버리라고. 어머니. 거의 화난 여자친구 달래주는 남자친구 자세로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 나오니 더 짜증과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자기랑 함부로 대했다느니, 무시한다느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하면서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만큼 사과했는데 이제 그만 화 좀 풀어주세요. 왜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나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예, 내가 오늘 너 부른 건 네가 너무 연락을 안 했어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루에 한두 번은 나한테 연락해 주기로 하지 않았니? 너 이번 주 연락한 거 손에 꼽는다 꼽아. 아니, 시애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도 되지 않는 거야? 그저 니들끼리만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니? 어쩜 그럴 수 있니? 나 같으면 걱정이 돼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마 집에 왔을 거야. 근데 고작 한 달에 두 번 삐죽 얼굴 내미는 것,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구나. 미안하지만 난 너 같은 며느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 오늘도 점심시간 빼서 어머님 만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연락드렸어요. 요즘 저희 회사 바빠서 집 가면 뻗어눕기도 바쁜데도 어머님 심심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늘 연락드렸다고요. 하다못해 야근을 해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닌 제 말에 귀가 차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선 그 길로 나가셨습니다. 원래였다면 붙잡았겠지만 저도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결국 한 달 동안 어머니와 제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정이야, 그냥 어머니랑 화해하면 안 돼? 당신이 한 번만 져줘. 여보, 내가 왜 져야 해? 나 이제 어머니한테 솔직히 지쳤어. 어머니 감정 받아주는 거 너무 지친다고 나도. 그리고 왜 내가 항상 그 역할을 해야 해? 당신이 좀 해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엄마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정이 네가 그냥 좀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잘 삐지고 혼자 토라지는 것 빼고는 괜찮은 시어머니잖아. 너 옷도 잘 사주고 용돈도 가끔 주고. 여보, 똑똑히 들어. 나 시어머니가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날 신경 안 쓰이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며느리들한텐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근데 어머니는 사사건건 나 불러내서 공주 대접 받으라고 이상한 걸로 삐주고 화내면서 사람 주의 만들잖아. 그게 얼마나 지치는 건지 당신이 알기나 해?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냥 저도 모르게 쌓이게 많았는지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당황해서 미안하다며 절 달래려 했지만 전 그 손길을 무시하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 남편과도 처음으로 냉전기를 겪게 되었어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하지 않았고 일하고 오면 각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왜 애꿎은 부부 사이마저 이렇게 된 건지
제 편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여러모로 참 속상했어요. 처음엔 시댁살이 없는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시댁살이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성격과 비위에 맞추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기댈 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공주인데 내가 그 아래에서 무슨 그냥 시종도 아니고 독심술을 하는 시종이 되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너네 시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었다고 했지. 야, 그거 외로워서 그런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굴었는데 외할머니가 친구가 생기더니 그런 행동하는 거 싹 사라졌고 하더라고. 정말? 그럼 나도 그 방법 해볼까? 어디서 친구로 만들어드려야지? 순간 눈이 번뜩 뜨이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분이라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시어머니 나이대에 아는 분들이 없어 도대체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참을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분이 뇌리에 스치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젊을 적부터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주 오시는 노신사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라고는 해도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예전에 그분이랑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죠.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차이가 생겼을까 싶어서 그 이후 노신사 환자분이 예약을 잡았을 때 요새 황혼 연애도 엄청 유행인데 환자분은 연애할 생각 없냐,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시냐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간을 봤습니다. 마침 그분도 만나는 분이 없다고 하길래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누구 만날 생각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소개받아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남편분이랑 사별을 하셨는데 요새 너무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가지고요. 마침 환자분이 너무 멋있고 스타일도 좋으셔서 생각이 났어요. 어떠세요? 한번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와, 이거 뜻밖이네. 다 늙어서 연애는 그렇고, 그냥 친구처럼 말동무나 하면 좋긴 하겠네. 허락이 떨어지자 너무 기뻐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친구 소개보다는 소개팅이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 중에 괜찮은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말동무에 있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소개팅? 아이고, 늙어서 그런 거 못하러 해. 됐다. 나 친구 많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남자를 만나냐면서 주책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반을 토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었어도 혼자 있으면서 연애 안 하는 게 더 촌스러워 보인다고. 어머님같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인 분은 마땅히 비슷한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게 맞다고요. 뭐 지금 와서 결혼식을 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더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이랑 잘 맞는 분이라면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친구처럼 잘 사귀면서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가? 네,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만나보겠다고 했죠. 두 분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정말 제가 더 설렜습니다. 이제 그만 시어머니의 집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나 싶었죠.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 처음부터 두 분이서 만나게 하면 조금 어색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 한마디씩 나눈 뒤에 우물쭈물하다가 괜히 애꿎은 저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그분이나 저희 시어머니나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왜 저랑 이야기하냐고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라고 애써 밀어드리고 나서야 간신히 평소에 뭐하고 지냈는지 젊었을 때 뭐하고 살았는지 등등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한 대여섯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늘 두 분의 데이트에 함께해야 했죠. 사실 처음 한두 번이야 저랑도 이야기를 좀 하고 셋이서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었지. 한 세 번째 만남부터 사실상 저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거시는지. 물론 두 분이서만 어울리기를 바랬지만 막상 진짜 그러시니까 괜히 서운하다 그래야 하나? 참고로 시어머니랑 그분이랑 저랑 남편 넷이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길래 진짜 그 전날부터 장 잔뜩 봐서는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저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그냥 어머니랑 그분이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부부를 같이 모시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신 지 한 세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완벽히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셔서 저랑 남편이 선물이랍시고 커플지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분가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척척하고 외로우신지 저희한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할 때도 많았고 그런 시어머니 투정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한번 가면 또 예상치 못한 소녀 감성이 발동해서 제가 고생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확실히 연애를 하시니까 제가 가끔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나 요즘 연애하니까 괜히 귀찮게 전화 걸지 말아라 고 하면서 이제는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하십니다. 진짜 그동안 시어머니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변덕에 고생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그런 날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도가 넘치게 삐지고 그랬던 게 다 일찍이 시아버지를 잃고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 비록 제가 당한 게 많다고는 해도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짜증나는 것보다 시어머니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훨씬 빨리 괜찮아지셨을런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새롭게 좋은 짝 만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분은 저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오시고는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칼같이 환자로 대하고 뒤에서는 반 장난 반 진담식으로 아버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며느리 왔냐고 웃으시고요.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정말 요즘만 같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가끔 다 같이 모여도 웃음꽃만 피고 있습니다. 요새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 마시는 반찬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깨 쏟아지게 연애하는 모습 보면 괜히 저희도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행 갔다 와서는 진짜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로 붙어 계시는데 저랑 남편이 닭살 커플이라고 장난처럼 야유해도 저희는 신경도 안 쓰세요. 아야, 괜히 없던 질투가 다 날 정도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너무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서운해하는 가족이 있으면 소개팅 한번 주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저희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